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살아 숨쉬는 역사를 만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저희 앞에는 복단대학교 출토문헌 및 고문자 연구센터 교수님들이 최근 펴내신 최신 연구 교재 3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교재들이 바로 오늘 저희 탐험의 안내서가 될 텐데요. 상나라, 주나라 시대 갑골문, 청동기 글씨부터 전국 진안시대의 대나무나 비단에 쓰인 글씨까지. 와, 정말 다양하네요. 땅 속에서 나온 그야말로 고대 문자 자료의 보고인데요. 이걸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 그 최신 방법론을 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유물 소개가 아니고요. 고대 한자의 모양, 소리, 뜻을 분석하는 기초 지식부터 실제 문헌을 읽어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집중할 부분은 바로 이거죠. 특히 현대 갑골문 연구, 이게 기존의 통념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동아시아 문명, 특히 한자나 초기 중국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정말 뿌리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 실증적인 증거들을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마치 탐정이 된 기분으로 흩어진 증거들을 맞춰가며 고대 문명의 비밀을 파헤쳐보죠. 딱딱한 설명 말고요. 이 오래된 글자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거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가장 먼저 이야기의 출발점, 갑골문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갑골문. 이게 학술적으로 처음 주목받은 게 1899년 베이징에서였어요. 왕이영이라는 학자가 처음 발견했죠. 아, 그 이전에도 발견은 됐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는 건 몰랐던 거예요. 왕이영이 처음으로 이건 고대 문자다. 그 가치를 알아본 거죠. 당시 학문적인 분위기도 한몫했다면서요? 금석학 같은 거요? 맞습니다. 청나라 말기에 청동기나 비석글씨 연구하는 금석학이 유행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바탕이 된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뼈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상인들이 막 속이고 그랬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출토지를 숨기려고 했어요. 귀한 거니까. 아하. 하지만 1908년에 나진옥이라는 학자가 끈질기게 추적해서 실제 출토지가 허난성 안양의 은허라는 걸 밝혀냅니다. 바로 상나라 마지막 수도 유적지요. 이게 결정적이었군요. 네, 이걸 계기로 이제 연구가 본격화되죠. 초기에는 개인들이 막 몰래 파내고 그랬지만 1928년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과학적인 발굴을 시작해요. 아, 과학적인 발굴. 그러면서 이제 자료가 막 쏟아져 나왔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특히 1936년에는 한 구덩이 YH11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서만 1만 7천 점이 넘는 갑골 조각이 나왔고요. 1만 7천 점이요? 한 구덩이에서? 네. 그리고 70년대, 90년대에도 중요한 발견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천 점씩요. 소둔남지, 화원장동지 같은 곳에서요. 이런 대규모 발굴 덕분에 갑골문 연구가 정말 제대로 된 기반을 갖추게 된 거군요. 그렇죠. 자료가 있어야 연구를 하니까요. 그리고 발견 범위도 넓어졌어요. 안양뿐만 아니라 정주, 산동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상나라 갑골이 나왔고요. 심지어 더 나중 시대인 주나라 갑골도 산시성, 기산 같은 여러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연구 범위가 시공간적으로 확 넓어진 거네요. 그럼 갑골이라는 이름처럼 정말 거북이 껍데기랑 소뼈를 쓴 건가요? 네, 이름 그대로입니다. 주로 거북이 배딱지, 복갑이라고 하죠. 그걸 많이 썼고 소 어깨뼈, 견갑골도 흔하게 사용됐어요. 등딱지, 배갑도 쓰였고요. 어떤 종류의 거북이나 소였는지도 밝혀졌나요? 네, 연구를 해보니 중국 꽃거북, 남생이, 또 남방 지역의 말레이 거북 같은 종류들이 확인됐고요. 소나 물소뼈도 쓰인 흔적이 있습니다. 그냥 주워서 쓴 건 아닐 테고 뭔가 준비 과정이 있었겠죠. 당연하죠. 정리, 정지라고 부르는 과정인데요. 일단 깨끗하게 다듬고 거북이 등딱지랑 배딱지를 분리하고요. 표면에 각질층 같은 걸 제거하고 매끄럽게 갈아냈습니다. 특히 배딱지에는 치봉이니 순문이니 하는 부위 명칭도 있는데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소뼈는요? 소 어깨뼈는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내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썼습니다. 아, 그렇게 준비한 뼈에 이제 점을 치기 위한 홈을 팠다는 거죠. 찬착이라고 하셨던가요? 네, 맞아요. 점을 치려면 열을 가해서 균열을 내야 하니까 그 준비 작업으로 갑골 뒷면에 홈을 파는 겁니다. 보통 둥근 홈, 찬이랑 타원형 홈, 착을 세트로 팠어요. 드릴 같은 걸로 팠을까요? 도구를 보면 주로 칼 같은 걸로 파는 적이 많아요.
이 홈의 모양이나 배열 방식이 시대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갑골의 제작 시기를 추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준비된 뼈로 어떻게 점을 쳤고 글자는 왜 새겼을까요? 역시 신의 뜻을 묻는 거였겠죠? 네, 핵심은 그거죠. 신령이나 조상과 소통하는 매개체였어요. 미래의 길흉을 묻는 거죠. 어떻게 했나요? 점을 칠 때는 달군 나뭇가지 같은 걸로 뒷면에 찬 부분을 지졌습니다. 아, 뜨거운 걸로요? 네, 그러면 열 때문에 앞면에 쩍하고 균열이 생겨요. 이걸 복조라고 부릅니다. 세로로 길게 난 균열, 조간이랑 거기서 가로로 뻗어나간 균열, 조지가 생기는데 그 모양을 보고 점을 쳤군요. 그렇죠. 근데 정확히 그 균열 모양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사실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다만 균열이 특정 방향, 예를 들어 가로 균열이 위로 향하게 하려고 의도했다거나 아니면 균열을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칼로 살짝 다듬거나 붉은색, 검은색 물감을 칠한 흔적도 발견돼요. 아하, 그 균열 주변에 새긴 글자가 바로 각사군요. 이건 붓이 아니란 칼로 새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날카로운 도구, 아마 청동이나 옥으로 만든 칼 같은 걸로 새겼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붓으로 쓴 예는 정말 아주 드물어요. 흔히 생각하기로는 붓으로 먼저 쓰고 그 위를 칼로 판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럴 것 같지만 실제 발굴된 대부분의 갑굴문을 보면 숙련된 사람이 그냥 바로 칼로 새겨나간 걸로 보여요. 뭐랄까, 필체에서 그런 자연스러움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글자 위에 붉은 주사나 검은 먹을 칠해서 눈에 잘 띄게 한 경우도 있고요. 그 새겨진 내용, 각사에는 그럼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다 점친 기록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은 건 물론 전복 기록, 이걸 복사라고 부르죠. 이게 갑굴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복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보통 여러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 누가 점을 쳤는지, 서사, 무엇을 물었는지, 명사, 점괘가 어떻게 나왔는지, 점사,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용사, 나중에 결과가 정말 그랬는지, 험사 같은 것들이죠. 와, 꽤 체계적이네요. 네. 그런데 이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핵심은 역시 무엇을 물었는가 하는 명사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생략될 수도 있어요. 질문 방식도 흥미롭다고 하셨는데요. 네. 예를 들어 같은 질문을 긍정형 비가 올까요? 와 부정형 비가 오지 않을까요? 로 짝지어 묻는 대정. 그리고 여러 선택지 스케즘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이렇게 묻는 선정 방식도 보입니다. 상당히 논리적이죠? 글자 배열에도 규칙이 있었다고요? 네. 보통 균열 복조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글자를 배치하는데요. 중요한 건 균열 자체를 침범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이걸 수조라고 합니다. 내용이 복잡하면 줄을 그어서 계획, 개화, 영역을 나누기도 했고요. 그럼 전복 기록 외에 다른 기록, 비복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 갑골이 어디서 왔고 총 몇 개다 이렇게 관리 목적으로 적어놓은 기록, 기사각사가 있고요. 제사에 쓸 희생물 목록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아, 그냥 메모 같은 거네요. 그렇죠. 또 갑골을 그냥 종이처럼 연습장처럼 써서 간지표, 그러니까 갑자을축 같은 거요. 그런 걸 적거나 가계도를 그려놓은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사람 뼈에도 글자를 새겼다고요? 네, 좀 섬뜩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나 동물의 머리뼈 같은 데다가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명문을 새긴 것도 발견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복이랑은 전혀 다른 목적의 기록들이죠. 이렇게 엄청난 양의 다양한 갑골 조각들이 모이면서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갑골학이라는 분야가 탄생한 거군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왕예영, 나진옥 같은 초기 학자들이 개인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한 것에서 시작해서요. 점차 방대한 발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출판하는 작업이 뒤따랐습니다. 자료 정리부터가 정말 큰일이었겠어요. 흩어져 있을 텐데. 네. 그래서 나온 게 갑골문 합집, 갑골문 하집 같은 대규모 자료집들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갑골편들을 모으고 또 가짜 위작은 걸러내고 중복된 자료는 확인하고 깨진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정말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결과물이죠. 이런 기초 작업이 없으면 사실상 후속 연구는 불가능합니다. 요즘 연구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기술 발전의 영향도 클 것 같은데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 보고서나 개인 소장품 형태로 공개되고 있고요. 기존 자료들도 그냥 탁본이나 사진이 아니라 고화질 디지털 이미지나 3D 스캔 데이터로 만들어져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공유되고 있어요.
훨씬 접근하기 쉬워진 거죠. 아, 3D 스캔까지요? 네. 그리고 여전히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조각 맞추기, 최합인데요. 이게 깨진 도자기 조각 맞추듯이 흩어진 답골 파편들을 원래 하나였던 조각들끼리 찾아 붙이는 작업입니다. 퍼즐 맞추기 같네요. 맞아요. 거대한 퍼즐이죠. 요즘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최홍연주 같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속도래요. 조각 하나가 더 맞춰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고요. 그 많은 갑골 조각들을 시대별로 나누는 작업, 편년, 돈대, 또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나요? 네, 편연은 갑골문을 역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초기에는 갑골문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나 조상을 부르는 칭호, 예를 들어 아버지 갑, 할아버지 정 같은 명백한 단서를 이용했어요. 나진옥이나 왕국류 같은 학자들이 이런 방법을 썼죠. 그 다음에는요. 그 이후에 동작빈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점을 친 사람, 즉 정인의 이름이나 왕의 칭호 같은 10가지 기준을 가지고 시대를 크게 5기로 나누었어요. 이게 오랫동안은 표준처럼 받아들여졌죠. 그런데 한계도 있었다고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정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갑골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기준만으로는 분류할 수 없는 자료가 상당했죠. 그래서 요즘엔 다른 방법을 쓴다는 거죠? 분류 후 편연, 이건 뭔가요? 네, 이학근 같은 학자들이 제시한 방법인데요. 핵심은 무작정 시대를 나누려고 덤비기 전에 먼저 갑골들을 비슷한 특징끼리 그룹으로 묶는 분류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나요? 가장 중요한 과학적인 기준은 바로 서체입니다. 글씨체요. 같은 시대라도 여러 명의 서기관이 각기 다른 스타일로 글씨를 썼을 테니까요. 그래서 서풍, 글자의 구조, 자형 구조, 특정 단어를 사용하는 습관, 용자 습관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슷한 것끼리 묶는 거죠. 아, 글씨체를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는군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 서사 집단, 레를 식별해내고 이 집단들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발전 계통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왕이 직접 주관한 전복 기록, 왕복사 안에서도 촌북계, 촌중남계 같은 서로 다른 서체 그룹들이 식별됐어요. 더 중요한 발견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 분류법 덕분에 왕의 전복 기록, 왕복사와 왕이 아닌 다른 귀족이나 시족장들이 남긴 전복 기록, 자복사, 자복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 아주 큰 진전입니다. 사류, 빈류, 영류, 자조, 오조, 화동류 등등 정말 다양한 그룹들이 분류되었어요. 단순히 시대만 나누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스타일로 썼는지까지 구분하는 거네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분류의 중요성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첫째로 조각 맞추기, 최합 작업에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당연히 같은 서체 그룹의 조각들이 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둘째로 문자 해독의 정확성을 높여줍니다. 같은 글자라도 어느 그룹에서 쓰였느냐에 따라 미묘한 의미나 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셋째로 전복을 주관한 주체, 점을 친 정인, 글씨를 쓴 서사 사이의 관계, 나아가 당시 상나라 사회 구조의 일면까지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엄밀한 연구를 위해서는 이 분류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되어야 비로소 갑골문이라는 자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되는 셈입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갑골문을 깊이 연구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인식의 전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특히 한자의 본질에 대한 오해가 크게 교정되었다는 점이 인상 깊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갑골문 연구가 가져온 뭐랄까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중요한 발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한자 하면 그림 문자, 상형 문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쵸. 뭔가 사물의 모양을 본뜬 거다,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갑골문을 면밀히 분석해 보니 이미 3000년 전 상나라 시대에도 한자는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있었다는 게 명백해진 겁니다. 물론 초기에 그림에서 출발한 요소도 있겠죠. 하지만 갑골문 단계에서는 이미 소리를 빌려 쓰는 글자, 즉 가차자, 나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과 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을 결합한 글자, 형성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발달되고 추상화된 고도의 문자 체계였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이미 복잡한 규칙과 약속에 기반한 부호 시스템이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회적인 약속, 경성약정에 기반한 부호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글자의 본래 의미와 단어의 본래 의미는 다르다. 이게 거의 혁명적인 통찰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복단대 교재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는 내용이고 정말 현대 고문자학의 핵심적인 성과 중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한자의 초기 형태, 예를 들어 갑골문 자형을 보고 아, 이건 이런 모양이니까 원래 이런 뜻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글자의 본위예요. 네, 글자 모양에서 오는 의미. 그렇죠. 그런데 그 글자가 실제 언어 속에서 가리키는 단어, 는 그 글자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고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자는 언어를 기록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니까요. 아, 언어가 먼저고 문자가 나중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글자의 초기 형태가 보여주는 의미는 그 단어가 가진 여러 의미 중에서 뭐랄까 가장 대표적이거나 상징적인 일부 의미, 대표의를 따온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그 단어의 가장 근원적이고 유일한 본래 의미, 즉 단어의 본의, 츠의 본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살생차 같은 경우에요. 네, 아주 좋은 예입니다. 생이라는 글자는 갑골문에서 풀이 땅에서 돋아나는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흔히 싹 트다가 이 글자의 본래 의미라고 생각하기 쉽죠. 이게 바로 글자의 본의에 치중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네, 언어 속에서 생이라는 단어는 훨씬 이전부터 살다, 태어나다, 낳다, 만들다, 생기다 등등 굉장히 폭넓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싹트다는 그중 일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일 뿐 생이라는 단어 자체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생명활동과 관련된 더 포괄적인 개념이 먼저 있었을 겁니다. 다스릴 리자도 마찬가지라고요. 오격변 때문에. 그렇죠. 전통적인 자원풀이, 예를 들어 설문해자 같은 책에서는 리자에 오격변이 있으니 옥의 결을 따라 다듬다가 본래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글자를 만든 원리, 즉 글자의 본의를 설명하는 데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언어 속에서 리라는 단어는 훨씬 더 중요한 이치, 도리, 다스리다, 결 같은 추상적인 의미로 널리 쓰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글자 모양만 보고 옥 다듬는 게 원래 뜻이다 라고 하는 건 단어의 실제 쓰임새와 역사를 놓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글자의 형태적 기원, 짜지의 본의와 그 글자가 기록하는 언어 속 단어의 실제 의미와 역사, 츠대 본의 취시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는 것. 이게 현대 갑골문 고문자 연구가 가져온 정말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고 이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거 한자 해석의 많은 오류들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었나요? 네, 마치 언어의 화석처럼 후대 문헌에서는 이미 사라지거나 합쳐져서 그 원래 모습을 알기 어려웠던 고대 중국어, 즉 상고 한어의 특징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허사,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같은 것들이요. 허사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상나라 갑골문에는 해라는 허사가 쓰였는데 이게 용법을 분석해보니 아주 강한 긍정, 뭐랄까 반드시 그러하다. 이런 느낌을 나타내는 특별한 기능을 했어요. 일반적인 긍정을 나타내는 유와는 분명히 구분되었었었죠. 그런데 후대에는 달라졌나요? 네, 후대로 가면서 이 해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되고 그 기능마저 유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만약 갑골문 자료가 없었다면 상나라 시대에 이렇게 미묘한 문법적 구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거예요. 갑골문 덕분에 이런 사라진 언어의 조각들을 복원할 수 있게 된 거죠. 단어 사용법도 훨씬 더 정밀했다는 예시도 흥미로웠어요. 쫓다는 뜻의 글자요. 아, 네. 축과 추이 말씀이시죠. 둘 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그냥 쫓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갑골문을 보면 용법이 명확히 달랐어요. 축은 주로 짐승을 쫓아 사냥할 때 썼고요. 추이는 사람, 예를 들어 적이나 도망간 노예를 뒤쫓을 때 썼습니다. 아, 대상에 따라 단어를 구분해서 썼군요. 그렇죠. 후대에는 이 구분이 좀 흐려지는데 갑골문은 당시 언어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게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갑골문이 정말 당시의 기록 그 자체이기 때문이겠네요. 후대 사람들의 편집이나 윤색이 전혀 가해지지 않은?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후대에 전해지는 문헌들은
아무래도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필사자의 실수나 아니면 의도적인 편집, 사상적인 개입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걸 역추적 오차라고도 하는데 갑골문은 그런 영향이 거의 없는 그 시대의 생각과 언어를 가장 순수하게 담고 있는 1차 사료로서의 가치가 엄청난 거죠. 이런 심층적인 분석을 하려면 단순히 글자 모양, 형만 봐서는 안 되고 소리, 과 의미,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현대 고문자학 연구의 핵심 방법론이 바로 이 형, 이의 통합적 접근입니다. 특히 소리, 즉 고대 중국어의 발음, 삼고음에 대한 지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왜 소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글자 모양만으로는 이게 정확히 어떤 단어를 기록하려고 한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의 글자 모양이 소리가 다른 여러 단어를 나타내는 데 쓰이기도 하고 가차, 반대로 같은 소리를 가진 단어가 여러 다른 글자 모양으로 기록되기도 하거든요. 아, 복잡하네요. 네, 이럴 때 그 글자가 쓰인 문맥과 당시의 의문 체계를 고려해서 원래 어떤 소리의 단어를 표기하려 했는지를 추정하고 확정하는 것이 글자 형태와 실제 언어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소리를 모르면 글자 해독이 막힐 때가 많아요. 물론 그 글자가 문장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그 문맥, 이지례를 보는 것도 필수적이겠고요. 당연하죠. 글자의 의미는 결국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문맥 속 실제 용례, 차리를 통해서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골문이나 금문 같은 출토 문헌 자료뿐만 아니라 시경, 상서, 좌전같이 후대에 전해진 다른 고대 문헌들까지 폭넓게 섭렵해서 용례를 비교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종합적인 작업이군요. 네, 그래서 고문자 연구는 절대 그냥 그림 보고 이야기 마치기식의 주관적인 주축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글자의 형, 소리, 의미 문맥이라는 세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수많은 실제 용례라는 실증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증하는 매우 엄밀하고 과학적인 작업이어야 합니다. 복단대 교재에서도 바로 이런 통합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방법론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이런 깊이 있는 연구가 단순히 문자나 언어학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고대 문화 전체를 보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준다는 점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대전통과 소전통 이야기가 바로 그런 예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책이나 철학책에서 접하는 고대의 사상이나 문화는 대부분 지배층이나 지식인 계층의 것, 이른바 유가나 도가 사상 같은 대전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록을 남긴 주체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갑골문의 내용을 보면 왕이나 귀족들이 전쟁의 승패, 농사의 풍용, 왕비의 출산 같은 국가 중대사뿐만 아니라 오늘은 사냥을 나가도 좋은지 앞으로 열흘 간 별일은 없을지 심지어 왕의 치통이 나을지 같은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것까지 점을 쳤거든요. 아, 정말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나중에 지난 시대 간독 자료 중에 일서라는 게 많이 발견되는데 이건 오늘 이사하기 좋은 날인지, 어떤 날은 여행을 떠나면 안 되는지, 꿈의 해몽은 어떻게 하는지, 심지어 도둑 맞은 물건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같은 그야말로 민간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온갖 길흉화복, 점이나 금기사항, 생활 지침들을 담고 있어요. 와,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자료들은 유가나 도가 같은 거대 담론, 즉 대전통만으로는 결코 포착할 수 없었던 당시 일반 민중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 그들의 믿음과 관습, 실용적인 지식체계, 즉 소전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중한 창입니다. 음양오행이나 수술 같은 것들이죠. 이런 출토문헌 덕분에 고대 사회를 훨씬 더 입체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갑골문 연구가 그 이후 시대의 문헌들, 예를 들어 금문이나 간독,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경전들을 더 정확하게 읽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요. 기준점 역할을 한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갑골문은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한자 체계이기 때문에 문자 발달사의 가장 확실한 출발점이자 기준점, 정점 역할을 합니다. 갑골문에서 금문, 청동기 문자, 그리고 전국시대 간독과 백서, 지단 예서, 리서, 나아가 해서,
캐서로 이어지는 글자 형태의 변화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죠. 그 변화 과정을 알면 뭐가 좋은 건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후대의 문헌들이 필사되거나 전승되는 과정에서 글자 모양이 비슷해서 잘못 쓰이거나 O형, O형 혹은 원래면 다른 글자인데 소리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잘못 빌려 쓰는 경우 오통가, 오통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실수로 잘못 쓰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갑골문부터 시작하는 문자 변천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아, 이 글자는 원래 어떤 글자였는데 후대에 이런 모양으로 잘못 바뀌었구나. 혹은 이 문맥에서는 이 글자보다는 원래 소리가 같은 저 글자를 썼어야 맞는데 잘못 통과되었구나 하는 오류들을 밝혀내고 바로잡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전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교감, 원래 모습을 복원하는 데 가장 확실하고 실증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셈이죠. 결국 고문자학 연구는 정말 연어학문 분야와 연결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언어학, 특히 의문학, 어휘사, 역사학, 고고학, 문헌학, 심지어 철학이나 인류학까지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대표적인 학제 간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복단대학교의 최신 교재들을 길잡이 삼아서 갑골문이라는 창을 통해 3000년 전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탐험해 보았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 고대의 글자들이 단순한 그림 문자가 아니라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한 언어체계였는지, 또 그 해독 과정이 어떻게 한자와 초기 중국어, 나아가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기존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글자의 본의와 단어의 본의를 구분해야 한다는 통찰, 그리고 사라진 고대 언어의 조각들을 복원하고 또 대전통과 소전통이라는 이중적인 시각으로 과거 사회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청취자 여러분께도 아주 흥미로운 지적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지식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의 뿌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뭐랄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즉 출토 문헌이라는 물증을 가지고 과거와 직접 대화하는 경험, 그것이야말로 이 분야 연구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지식인 중심의 공식적인 사상체계인 대전통과 민간의 일상적인 신앙과 관습인 소전통이 공존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때로는 긴장 관계에 있었을 수도 있는 두 흐름의 상호작용이 그 이후 동아시아의 주류 철학이나 문화 규범들이 형성되고 또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전승되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을까요? 공식적인 기록 너머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상상해보는 것, 이것이 오늘 저희 탐험이 남기는 마지막 여운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과거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심층탐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